안구건조, 종아리쥐, 입마름.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신다면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단 하나의 영양소 결핍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치매까지도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불편한 건강 이상 증상이 무엇인지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안구 건조, 안구 통증, 입마름, 혀 통증, 종아리쥐, 손발 저림, 어깨 통증, 이명,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인지장애. 중년을 넘으셨다면 틀림없이 이 중 한두 가지는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모든 증상을 다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맥없이 잘 넘어지고 균형을 잃어서 간단한 운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딱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해도 이 모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전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발라민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B12는 신경계, 위장관, 혈액, 점막, 피부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DNA 합성, 적혈구 생성,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경계 건강 유지, 뼈, 머리카락, 피부, 손톱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켜 심혈관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둘째, 비타민 B12 결핍 증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뇌 기능과 인지 장애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합성과 신경신호 전달 장애로 인해 뇌 기능과 인지 장애가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2 수치가 낮으면 치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셋째, 손발 저림과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보호하고 감각 전달을 돕는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부족해지면 손발 저림, 말초신경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런 증상이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매우 유사해서 종종 오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약 중 메트포르민은 비타민 B12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어 이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정기적인 비타민 B12 검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구강 건조가 심해집니다. 비타민 B12는 혀와 볼을 포함한 구강 내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침샘 분비를 조절하는 자율신경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구강 건조뿐 아니라 구강 내 자결감, 입술 갈라짐, 입안이 건조하고 끈적거리는 느낌, 혀 통증, 혀에서 금속 맛이 느껴지는 증상, 입가가 갈라지는 구각염 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은 철분 결핍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철분과 비타민 B12가 동시에 부족하다면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다섯째, 안구 건조증이 생깁니다. 안구 건조증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비타민 B12 결핍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B12는 눈물 생성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을 포함한 신경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눈물샘 기능 장애가 생겨 눈물 분비량이 감소하고 안구 건조증이 생깁니다. 이 외에도 눈의 자결감, 이물감, 눈부심, 안구 통증, 뿌연 시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2를 경구 또는 근육 주사로 보충한 후 이런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여섯째, 종아리쥐, 근육 경련, 근육 약화가 발생합니다. 비타민 B12는 건강한 신경과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핍되면 근육 경련과 근육 약화, 특히 다리 근육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째, 어깨 통증이 심해집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비타민 B12 수치가 낮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상승하여 콜라겐 교차 결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힘줄 건강에 영향을 주어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 팔 등 신체 상부의 자결감, 저림, 톡톡 쏘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덟째, 운동실조가 나타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운동실조라는 질환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것은 균형 잡기와 같이 이전에는 간단했던 동작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신경학적 장애입니다. 특히 다리의 신경 손상으로 인해 걷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체 전반의 균형을 잡기 어렵고 보행이 불안정해지며 눈을 감으면 몸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말투가 불분명해집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도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복용이나 주사로 회복 가능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이명이 발생합니다.
모든 이명이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비타민 B12 결핍은 신경 기능을 방해하여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을 포함한 청각 경로의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의 미세 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요인 모두 이명을 유발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있는 사람의 47%가 비타민 B12 결핍이 있었습니다. 열째, 빈혈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철분이 부족할 때 빈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타민 B12도 DNA 합성과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빈혈이 발생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DNA 합성이 저해되는 반면 RNA 합성은 계속되어 크고 미성숙하며 기능이 저하된 적혈구가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혈을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벼운 운동이나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전신 권태, 어지럼증,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 B12 결핍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피로, 창백한 피부, 메스꺼움, 변비, 두통, 관절통,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넘쳐나는 오늘날 왜 이런 비타민 B12 결핍이 발생할까요? 몇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분들은 비타민 B12 결핍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육류 생선에 많고 채소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보충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도 결핍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절제술을 받았거나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 위산 감소로 인해 음식에서 비타민 B12가 제대로 방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체내로 흡수되지 않아 결핍이 발생합니다. 특정 약물도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합니다.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통풍 치료제 코리치는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고 위산억제제는 비타민 B12가 음식으로부터 방출되지 못하게 하여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일부 항생제의 장기 복용도 체내 비타민 B12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타민 B12 결핍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생성이 감소하고 위축성 위염이 더 흔해지며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지는 등 여러 이유로 비타민 B12 흡수가 저하됩니다. 비타민 B12는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결핍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18세 이상 성인은 하루 2.4마이크로그램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기 어렵다면 보충제 섭취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성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타민 B12라고 해서 모두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성분표를 보면 시아노코발라민과 메틸코발라민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체내로 흡수되었다고 해서 바로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활성형과 비활성형이 있는데 활성형은 메틸코발라민, 비활성형은 시아노코발라민입니다. 메틸코발라민은 천연 비타민 형태로 신체에서 쉽게 흡수되어 DNA 합성과 신경세포 기능에 바로 활용됩니다. 반면 시아노코발라민은 합성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된 후 세포에서 바로 이용되지 못하고 효소 반응을 거쳐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흡수된 보충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체내에서 제대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혈중 총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상당 부분이 비활성 상태라면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제품을 메틸코발라민으로 만들지 않고 시아노코발라민 제품도 있을까요? 시아노코발라민은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보충제에 더 자주 사용됩니다. 실제로 시아노코발라민 제품은 메틸코발라민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메틸코발라민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틸코발라민 외에 또 다른 활성형으로는 아데노실코발라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방과 단백질 분해를 포함한 다양한 신체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아데노실코발라민은 종종 메틸코발라민과 함께 사용되며 고품질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핍이 심한 경우 주사로 처방되는 활성형인 하이드록소코발라민도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장에서 흡수되어 필요한 양은 간에 저장되고 과다 섭취된 양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음식이나 적정량의 보충제로 섭취할 때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하루 100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메가도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 합성 비타민인 시아노코발라민을 메가도스로 복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아노코발라민에는 시아노화물이 포함되어 있어 간에서 해독된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하면 해독과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내에 축적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신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분도 메가도스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B12 결핍은 안구 건조, 종아리쥐, 입마름부터 치매까지 다양한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식 위주 식단, 위장장애, 특정 약물 복용, 고령 등이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셋째,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으며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메틸코발라민과 같은 활성형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적정량 섭취는 안전하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타민 B12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건강이 걱정되는 지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